새벽 5시 반, 주방의 전기포트가 먼저 깨어났다. 물 끓는 소리가 작게 일렁이며 싱크대에 부딪혔다. 선희는 슬리퍼를 끌고 나와 커튼을 반쯤 열었다. 골목길 은행나무 잎이 새벽 바람에 한두 장씩 뒤집혔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각엔 딸의 도시락 반찬을 데우고 아들의 아침밥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식탁 위에는 달랑 2개의 그릇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콩나물국으로 할까? 선희는 혼잣말을 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냄비에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손가락 관절에서 작게 딱딱 소리가 났다. 국간장을 한 숟갈 넣고 파를 송송 썰다가 문득 멈칫했다. 둘이 먹을 건데 이렇게 많이 해 뭐하려고. 국자는 냄비에 기대어 떨렸다. 집은 넓지도 좁지도 않았고 조용했다. 남편 영호는 아직 방 안에서 뒤척이는 듯했다. 문틈 사이로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클래식 선율이 새어나왔다. 본래 아침 뉴스만 틀어놓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음악방송을 자주 듣는다. 퇴직하고 난 뒤에 새 습관이라고 했다. 식탁에 잔멸치 볶음과 김치를 꺼내놓고 보니 선희는 또 음식의 양이 눈에 거슬렸다. 예전이면 한 접시를 아이들이 휘리릭 해치웠을 텐데 이제는 반도 남는다. 남은 반찬들이 냉장고 속에서 날짜를 새기는 일도 늘었다. 서랍칸에 붙인 메모지들 깻잎 90일, 멸치 830가 그녀에게 묵묵한 잔소리를 했다. 여보. 방문이 열리며 영호가 나왔다. 면 티셔츠에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뒤로 쓸어 올렸다. 그의 얼굴엔 창문빛이 옅게 묻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습관이 어디 가나. 콩나물국 끓였어. 속 풀리게. 속 풀릴 일이 있어야지. 밤에 술도 안 마셨는데. 영호가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국을 받아 들이키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시원하다. 식탁 위 김이 올랐다 내려앉았다. 두 사람의 숟가락 소리가 아담하게 부딪히고 다시 사라졌다. 벽식의 초침이 한 칸씩 옮겨갈 때마다 집의 고요는 더 진해지는 듯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둘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과거의 습관은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 누구 깨워야지 김 더 꺼내야 하나 같은 몸의 기억들이 매 순간 허공에서 빛나고 사라졌다. 오늘은 텃밭 갈까? 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비가 온다더니 햇빛이 괜찮네. 가지랑 고추 따야지. 지난번에 벌레 먹었다며. 선희는 반자동으로 대답했다가 수세미를 들었다. 점심은 간단히 라면이나 끓일까? 라면? 어제도 먹었잖아. 영호가 같은 말투로 반사했다가 웃었다. 그래도 좋지. 둘이 먹는 라면은 언제나 맛있어.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오전은 금세 흘러간다. 빨래를 널고 간단한 청소를 한다. 집안 구석구석에 아이들의 흔적이 여전히 있었다. 현관 옆 신발장 맨 아래 칸에는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 신던 운동화가 안방. 드레스룸 구석엔 딸이 대학 시절 공연할 때 입었던 펄이 박힌 원피스가 비닐에 쌓여 있었다. 이거 버릴까?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둘은 늘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 깜빡했다. 선희가 손바닥을 치듯 말했다. 수빈이 딸 오늘 단지 입주자 모임 있다 했지? 애가 잘 따라갈지 모르겠네. 낯가리잖아. 이제 엄만데 뭘 낯가려. 영호가 웃었다. 카톡 한번 해봐. 밥은 먹었냐고. 선희는 핸드폰 자판을 느리게 두드렸다. 밥은 먹었니? 모임은 몇 시야? 모르는 사람 많으면 그냥 옆자리 앉은 분이랑 먼저 인사해. 본인이 먼저 말 걸면 생각보다 다들 좋아해. 보내고 나니 글이 너무 길어 보였다. 지웠다 다시 쓸까? 그러나 이미 전송된 파란 말풍선에 점 3개가 깜빡이다 멈췄다. 답장은 한참 뒤에 응 먹었어. 모임은 저녁 7시. 아이는 잘 있어라고 돌아왔다. 말끝이 단정했다. 떨어져 사는 시간만큼 딸의 말투도 어른스러워졌다. 애는 괜찮대? 영호가 묻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묻고 싶은 다른 질문들 잠은 잘 자는지, 사위와 다툼은 없는지, 손주의 기저귀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는 목구멍에서 잠시 머물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쉰 공기처럼 퍼졌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둘은 장갑과 작은 가위를 챙겨 나섰다. 집 뒤편 주차장을 지나면 내리막길이 있고 그 끝에서 좌회전하면 좁은 자투리 땅이 나온다. 동네 사람들이 조각조각 나눠 쓰는 텃밭이 거기에 있었다. 네모 반듯하진 않지만 자기 땅이라 부를 만한 흙이 있고 봄부터 심은 모종들이 계절을 품고 있었다. 영호가 삽을 들고 땅 표면을 살짝 헤집으면 흙냄새가 푸근하게 올라왔다. 오, 이 고추 봐라. 빳빳하네. 영호가 그늘 모자를 쓴 채 허리를 숙였다. 가지에는 보랏빛이 윤이 나고 토마토는 반은 초록, 반은 주황이었다. 선희는 늘 하던 대로 상태 좋은 것만 골라서 봉지에 담았다. 모기 소리가 앵맴돌았지만 팔뚝에 붉은 점 몇 개쯤은 대수로워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종종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았다. 구름은 일주일치 걱정을 뒤집듯 느릿느릿 흘렀다. 여보, 저쪽 밭주인 아저씨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던 분이야. 선희가 턱으로 슬쩍 가리켰다. 퇴직하고 여기 온 사람들 많대. 다들 시간은 남는데 돈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나도 그중 하나지 뭐. 영호는 쓴웃음도 아닌 스스로를 보듬는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시간은 나쁘지 않아. 이렇게 햇볕 받는 게 뭐라고 기분이 좀 낫네. 햇볕은 돈으로 못 사지. 선희가 대답했다. 잠시 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배추 모종을 품에 안고 텃밭길을 지나갔다. 어이쿠, 두 분 또 일찍 나오셨네. 반찬거리 많겠다. 할머니도 오늘 심으세요? 선희가 인사를 건넸다. 그려. 심어놓고 비 오라고 기도해야지. 요즘 비가 인색해. 할머니는 혀를 찼다. 아, 저번에 김치찌개 먹어보니 맛있던데 레시피 좀 알려줘. 며느리가 했을 때보다 맛있더라고. 허허. 뭐 별거 있어요? 된장 조금이랑 새우젓 살짝 넣고 오래 끓이면 돼요. 선희가 웃으며 답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그녀를 숨쉬게 했다. 쓸모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분. 그게 사람을 버티게 한다. 수확한 채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 빵집에서 갓 구운 식빵 향기가 휙 하고 지나갔다. 영호가 잠깐 멈춰섰다. 식빵 하나 살까? 아침에 토스트 구워 먹으면 두 조각 먹고 또 남는다니까. 작은 걸로 사. 선희가 말했다가 스스로 웃었다. 내가 또 남는다는 소리를 하네. 버릇 같아. 괜찮아. 남으면 냉동하면 되지. 그리고 언젠가 손주 오면 다 먹는다. 언젠가. 그 말 속에 넓은 시간이 들어있었다. 둘은 붕어빵처럼 똑같은 표정으로 빵집 문을 밀었다. 점심은 라면으로 정리했다. 대파를 송송 썰어놓고 텃밭에서 딴 고추를 반 개만 얇게 썰어 올렸다. 노란 면발이 들끓는 물 위에서 꿈틀거릴 때 영호는 손으로 젓가락을 톡톡 두드렸다. 젓가락 소리 나면 애들이 뛰어나오던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아. 아빠 라면 하면서. 그걸 또 그리워하네. 선희가 웃었지만 라면을 그릇에 나누어 담는 손목이 잠깐 멈췄다. 그리움은 사람을 허기로 만든다. 라면 국물 첫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두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조금 젖었다. 매워서인지 뜨거워서인지 아니면 라면 자체가 가진 어떤 마법 때문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오후에는 방 한 칸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남겨둔 공용 창고였다. 책상 서랍을 빼니 딸의 중학교 졸업 앨범과 아들의 대학교 축제 티켓이 나왔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와 카세트 테이프도 굴러나왔다. 테이프에는 1997 여름휴가 동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우리 첫 차 몰고 강릉 갔을 때 아니야? 영호가 쪼그려 앉아 테이프의 라벨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맞네. 바닷가에서 너 감기 걸려서 약국 찾느라 고생했지. 선희가 앨범을 넘기다 말고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수영복 입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 진한 광선으로 번들거리던 피부, 과하게 빨개진 볼. 사진 속 모든 것들이 무책임할 정도로 밝았다. 저 때는 우리가 늙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 그래도 많이 좋았어. 영호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으려다 멈췄다. 이거 아직 될까? 안 되면 어때? 기억은 돌아가니까.
선희가 대답했지만 둘 다 테이프를 끝내 재생하지 않았다. 기억은 재생을 누르는 순간 다른 것이 될까봐, 혹은 지금 떠올린 장면이 제일 예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리하다가 작은 티격태격도 있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의 기준이 달랐다. 영호는 고장난 선풍기 리모컨과 케이블 타일을 혹시 모르니까 상자에 넣으려 했고, 선희는 혹시 모를 일이 없다며 쓰레기 봉투를 벌렸다. 이건 정말 필요 없어.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사야 되잖아. 영호가 낮게 맞섰다. 필요 없을걸. 이 집, 이제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선희는 봉투를 묶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러다 문득 그냥 웃었다. 우리가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버리는 문제로 싸워. 버리기엔 추억이 붙어 있나 봐. 영호도 웃었다. 다툼은 늘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 사소한 곳으로 돌아왔다. 그 사소함이 두 사람을 붙들었다. 화가 나다가도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탁 튀어나오면 분노는 순식간에 종이처럼 얇아졌다. 해가 좀 기울 무렵 복도 끝에서 찌르르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복순 씨였다. 언니, 부침개 부쳤는데 좀 가져왔어요. 비가 올까 말까 해서 괜히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 복순 씨는 별걸 다 챙겨. 선희가 접시를 받아들며 말했다. 부침개 위에 파가 숲처럼 얹혀 있었다. 우리 고추 따온 거 있는데 나눠줄게. 아유, 고추. 매운가요? 반은 맵고 반은 애기야. 골라 먹어. 부엌에서 세 사람이 서서 한 조각씩 집어 먹었다. 바삭한 소리가 세입자들의 저녁 시간으로 퍼졌다. 복순 씨는 새로 들어온 301호 부부가 밤마다 발소리가 심하다고, 관리비가 또 올랐다고 단지 입구. 초등학교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려서 애 키우는 집들이 좋아하더라고. 이런저런 동네 뉴스를 쏟아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한 추임새를 넣었다. 영호는 부침개 마지막 조각을 반으로 갈라서 건넸다. 누군가와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사람을 잠시 젊게 만든다. 저녁이 되어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화면 아래 숫자들은 바쁘게 흘렀다. 금리, 물가, 환율, 미세먼지. 세상이 보여주는 건 늘 새많은 것들 뿐이었다. 선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금 멍해졌다. 새많은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사과를 고를 때도, 전철표를 끊을 때도, 아이들 학원비를 맞출 때도 늘 셈했다. 그런데 이제 셈의 단위가 바뀌었다. 우리 둘의 남은 시간 같은 것을 숫자로 나눌 수 있을까? 여보.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은 병원 같이 갈까? 정기검진 있잖아. 나 혼자 가도 돼. 당신은 텃밭 챙겨. 선희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약간 흔들렸다. 검진 결과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다. 같이 가. 나도 할 일 없어. 영호는 웃는 얼굴로 말했으나 그 말 속엔 작은 결심이 들어있었다.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생긴 빈틈을 서로의 존재로 메워야 한다는 다짐 같은 것. 들어가던 뉴스가 광고로 바뀌자 선희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거실의 어둠이 천천히 퍼졌다. 창문 밖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어둠 속에 앉아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우리 내일 아침엔 걸을까? 선희가 먼저 말했다. 집 앞 공원까지. 예전엔 바빠서 못 가던 길로. 좋지. 영호가 곧바로 답했다. 새로 생긴 기구들 있던데 그거 해볼까? 팔굽혀펴기 대신 하는 기구. 이름이 뭐더라? 파워 모시기, 그거. 선희가 웃자 둘의 웃음소리가 얇게 겹쳐졌다. 밤은 느리게 내려앉았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둘은 베란다에 나가 텃밭에서 따온 토마토를 씻어 먹었다. 토마토는 아직 완숙이 아니어서 단맛보다 산미가 앞섰다. 툭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즙이 혀에 퍼졌다. 그 맛은 약간 미완성 같았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다. 잠자리에 누운 뒤 선희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흰 페인트에 작은 벌레가 한 마리 지나갔다. 그 작은 움직임이 왠지 안심이 되었다. 누군가가 밤에도 어떤 생명이든 쉼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침대 머릿맛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알람 시계가 아직도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실 내일은 알람이 없어도 둘 다 일찍 일어날 것이다. 습관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여보. 어둠 속에서 선희가 불렀다. 응. 우리 잘 살았나? 질문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나뭇잎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천장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영호는 잠시 생각했다. 기억의 서랍들이 한 칸씩 열렸다 닫혔다. 자식들 얼굴, 노동의 땀, 싸움, 화해, 설거지 통 속에 익은 손, 겨울을 두른 이불의 무게, 봄날 베란다. 화분에서 난 새,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마음. 글쎄, 그가 말했다. 그래도 같이 살았잖아. 잘 사는 게 뭔지 몰라도 같이 산 건 맞잖아. 어둠 속에서 선희가 작게 웃었다. 그렇지. 집은 숨을 쉬듯 조용히 울먹였다. 냉장고 모터가 한번 켜졌다 꺼졌다. 멀리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스쳐갔다. 그 모든 소리를 지나 둘은 아주 깊지 않은 잠에 들었다. 서로의 존재가 이불처럼 포근하게 덮였다. 새벽은 또 온다. 내일의 콩나물국이든 된장찌개든 아니면 토스트든. 큰일은 없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다. 계절은 앞으로도 천천히 바뀔 것이고 두 사람의 하루는 그 속도를 따라갈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날들이 이들에게는 비로소 시작되는 노후의 첫 장이었다. 고요는 무겁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는 작은 소리들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서로의 숨소리, 자려고 누웠을 때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의 끝, 그리고 어둠을 가르고 터져나오는 아주 작은 약속의 소리. 내일 아침 같이 걷자는 말. 그 소리가 오늘 밤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다. 아침 공원은 여전히 싱그러웠지만 그 풍경은 어쩐지 선희의 마음을 다 덮어주지 못했다. 햇살이 잔잔히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영호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데도 속은 알 수 없는 그림자처럼 무거웠다. 여보, 오늘은 좀 힘들어 보여. 영호가 옆을 흘깃보며 말을 건넸다.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 선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초점 없이 흩어졌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당뇨 전 단계. 의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두 단어가 선희의 심장에 바늘처럼 꽂혔다. 살면서 큰 병을 앓은 적이 없는 자신이 어느새 병원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생생히 떠올랐다. 흰벽 푸석푸석한 조명,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 눈을 피하던 또래의 사람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에 자신만의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앞으로 식사 조절 잘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의사는 짧게 조언했지만 선희에게 그 말은 당신도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선희는 국을 끓이다가 손이 멈췄다. 돼지고기를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밥만 넣었다. 식탁에 앉은 영호가 국을 맛보더니 말했다. 우리 앞으로는 조금 싱겁게 먹자.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선희는 갑자기 서글퍼졌다. 자신이 병이 될까봐 남편의 입맛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이 무겁게 다가왔다. 여보. 밤, 불 꺼진 방에서 선희가 작게 불렀다. 응. 우리 앞으로 괜찮을까? 그 목소리에는 병에 대한 불안만이 아니라 노후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연금과 퇴직금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 오르는 물가, 자식들에게 더는 손 벌리기 어려운 나이.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빨리 흐를 것 같았다. 영호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 매미 소리가 울었다. 그 소리는 한여름의 활기라기보다는 곧 꺼질 듯 애잔한 불빛처럼 들렸다. 괜찮을 거야. 마침내 내뱉은 말은 짧았지만 영호의 손길이 선희의 손등을 덮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생활을 바꿔갔다. 아침엔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더 돌고 저녁 식탁에는 채소 반찬이 늘어났다. 냉장고 속에서 고기 대신 두부와 생선이 차지하는 자리가 넓어졌다. 하지만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슈퍼에서 우유 한 팩을 계산할 때마다 영호는 지갑이 더 얇아진다고 느꼈다. 뉴스에서 금리와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TV 볼륨을 낮췄다. 그럴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어느 저녁 영호가 말했다. 여보, 오늘 동창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구 아는 사람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더라. 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갑자기? 아직 나이도 젊은데.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도 나이를 속일 수가 없네. 선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자신들의 몸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새 내일보다 오늘이 더 소중한 날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인생의 오후가 시작된 거겠지?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오후라니 벌써 저녁쯤 된 거 아닐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안도할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을 누가 아주 신나게 연타했다. 띵동 띵동 띵동. 문을 열기도 전에 선희는 벌써 웃고 있었다. 하준 왔네.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운동화 두 짝이 휙 하고 거실로 달려들었다. 수빈이의 아들, 3살 하준이었다.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목에 공룡 모양 목도리를 둘렀는데 계절과 상관없는 그 장식이 아이의 자존심이었다. 수빈은 등 뒤에서 아이의 배낭끈을 고쳐 매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오늘 하루만 부탁해. 우리 둘이 이사 마무리해야 해서. 그럼 맡겨. 밥은 먹였니? 간단히. 과일 좀 먹였어. 영호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준아, 할아버지랑 오늘 텃밭 갈래? 응. 토마토. 아이가 정확히 발음하지 못한 토마토가 그날의 비밀 암호처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엔 금세 바람이 들었다. 아이는 소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러그 위에 앉았다가 일어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장난감을 꺼내주면 기가 막힌 집중력으로 잠깐 가지고 놀다가도 곧 다른 물건에 흥미를 느꼈다. 부엌에 놓인 주전자 손잡이를 만지려고 하자 선희가 재빨리 들어올려 높은 선반으로 옮겼다. 이 녀석, 손이 왜 이렇게 빠르대? 점심은 간단히 주먹밥으로 했다. 김을 잘게 부숴 참기름에 버무리고 멸치를 살짝 볶아 넣었다. 선희는 양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자신이 먹기 위한 배려였지만 아이에게도 나쁘지 않겠지 싶었다. 아이는 주먹밥 하나를 잡고 앙하고 물었다가 금세 입가에 밥알을 붙이고 웃었다. 맛있어? 응. 더. 작고 단순한 대화가 집을 환히 밝혔다. 선희는 접시를 닦아내리다가 마음속이 알 수 없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병원에서 듣고 돌아오던 길에 무거움이 잠깐 내려졌다. 밥을 먹고 텃밭에 갔다.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하준은 비둘기와 지나가는 강아지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비둘기, 멍멍이, 트럭. 세상의 모든 단어가 그의 입에서 새로 태어나는 듯했다. 텃밭 입구에서 영호가 작은 바구니를 아이에게 쥐어주었다. 이 바구니에 빨간 토마토만 따는 거야. 아직 초록인 건 안 돼. 초록 안 돼. 아이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막상 덩굴 사이에 들어가자 무슨 색이든 일단 바구니에 넣었다. 초록도 노랑도 벌레 먹은 것도. 영호는 그 바구니를 보고 허리를 펴며 웃었다. 괜찮아. 이건 할아버지가 고른 걸로 다시 한번 보자.